나도 모르게 손이 뻗었다. 자연스럽게 그녀의 뒤로 밀착했다. 등 뒤에서 그녀의 손을 감싸 쥐었다. 물기 어린 그녀의 손. 닿는 순간 영화의 한 장면처럼 찌릿한 전기가 통하는 기분. 사랑과 영혼. 저절로 그 영화가 떠오르는 건 젠장. 역시 난 예쁜 여자 앞에선 속수무책인가. 심장이 쿵쿵 쿵 귓가에 울릴 정도로 격렬하게 펌프질을 시작했다. 이렇게 손목 스냅으로 툭툭 2번 정도 바바리 깨지지 않도록 살짝 힘만 주는 거예요. 손등을 스치는 그녀의 가느다란 손가락 순간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았다. 바발 쥐는 법 제대로 가르쳐줘야 하는데 정신은 이미 딴 곳으로 가출한 지 오래. 그녀의 숨결이 귓가에 닿을 듯 말 듯 했다. 가까이에서 맡으니 은은하게 풍겨오는 비누 향기. 젠장 이 여자 향수마저 얘 취향이잖아. 그녀의 뺨은 복숭아처럼 발갛게 물들어 있었다. 그 붉어진 뺨을 보는 순간 야릇한 즐거움이 온몸을 휘감았다. 마치 금단의 열매를 맛보는 듯한 위험하고 짜릿한 쾌감. 그녀의 체온이 고스란히 전해져 왔다. 심장이 터질 듯했고 온몸은 뜨겁게 달아올랐다. 박은옥, 그녀의 이름이었다. 올해 38살. 초밥집 사모님, 내 월세방 인생. 마이너스 통장 잔고를 단번에 뒤바꿀지도 모르는 위험한 여자. 그녀는 그렇게 내 삶 깊숙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안녕하세요. 제 소개를 간략하게 드리자면 15년째 묵묵히 칼을 잡고 살아온 일식 주방장. 평범한 김정태라고 합니다. 어느덧 올해로 35. 시간 참 빠르다는 것을 실감하는 적지 않은 나이죠. 돌이켜보면 혈기왕성했던 시절, 군대, 제대하자마자 다른 건 쳐다보지도 않고 망설임 없이 일식의 험난한 길로 무작정 뛰어들어 지금까지 앞만 보고 쉼없이 달려왔어요. 번듯한 일식 레스토랑 주방에서 화려하게 시작한 건 아니고요. 처음엔 동네 허름한 횟집에서 칼보다는 설거지부터 주방 보조로 허드레시를 수없이 했네요. 주방장이 되기까지 온갖 서러움도 많이 겪었지만 원래 넉살 좋고 세상 긍정적인 성격이라 쉽게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아 주변 사람들에 비해선 크게 힘들지 않게 여기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죠. 싱싱한 화로를 다듬고 눈썰미와 손재주로 섬세한 칼질을 수없이 반복하며 예술 작품과 같은 요리를 빚어내는 일은 정말 매력적이에요. 손님들이 제가 만든 맛있는 음식을 즐겁게 드시는 모습을 곁에서 볼 때면 그동안의 어떤 고생도 눈 녹듯이 잊을 만큼 말로 다 할 수 없는 보람을 느끼곤 했으니깐요. 하지만 드라마나 영화는 현실이 아니듯 현실은 늘 제가 꿈꿔왔던 이상과는 꽤 거리가 먼 법이죠. 길고 길었던 13년이라는 시간 동안 오직 칼만 열심히 쉴 새 없이 휘둘렀지만 이상하게도 손에 쥔 것은 텅 빈 씁쓸한 잔고뿐입니다. 젊은 날의 무모한 객기였을까요? 남들은 다 한다는 주식 투자라는 도박과도 같은 늪의 뭣도 모르고 발을 들였다가 모아둔 가진 돈을 한순간에 모조리 날려버렸으니깐요. 여유도는 물론 전세자금도 빼서 투자했다가 반토막이 났죠. 한때는 번듯한 내 가게를 차려 사장님이 되는 꿈도 간절하게 꿨었지만 지금은 여전히 남의 밑에서 시키는 대로 묵묵히 칼질만 하고 있는 신세네요. 35씩이나 되는 나이가 결코 적지 않다는 것을 저도 잘 알기에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함께 가끔은 씁쓸함을 넘어선 짙은 감정이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것도 사실이에요. 하얀 요리사복만이 제 모든 것을 가려주는 듯 애써 감춰진 초라한 현실이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행히 삶이 송두리째 완전히 불행한 것은 아닙니다. 당장 다음 달 먹고 사는데 크게 지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혼자 자유로운 몸이라 그런지 나름대로 구속받지 않고 자유로운 삶을 즐기고 있으니깐요. 퇴근 후 집 앞 편의점에서 사온 시원한 맥주 한 잔에 간단하지만 맛있는 안주를 혼자 곁들이는 소소한 행복. 주말이면 오랜만에 만난 술 친구들과 함께 드라이브를 떠나거나 SNS에서 핫하다는 새로운 맛집을 찾아다니는 소소한 즐거움도 빼놓지 않고 누리고 있어요. 물론 인생에서 연애도 빼놓으면 섭섭하죠. 구속받는 걸 극도로 싫어하는 자유분방한
영혼이라 그런지 결혼 웃기지 마라 혼자 속으로 늘 되뇌이며 결혼 포기자가 되었죠. 그리고 누군가에게 얽매이는 건 세상에서 제일 딱 질색이니까요. 솔직히 말하면 결혼 자금 따위 경제적인 능력도 쥐꼬리만큼 밖에 없어 턱없이 부족하기도 하고요. 전세집 구할 능력도 없는 남자한테 시집 오겠단 여자가 있었겠어요? 월세와 눈덩이처럼 불어난 카드값을 보면 결혼은 정말 먼 우주나라 이야기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제가 결혼을 선뜻 망설이는 가장 큰 이유는 사실 다른 데 있었어요. 제가 사실 여자를 엄청 밝히거든요. 솔직히 부끄럽지만 고백하자면 예쁜 여자만 보면 정신을 못 차릴 정도라니깐요. 결혼이라는 견고한 제도에 억지로 묶여 평생 한 사람만 바라보며 사는 삶은 상상조차 하기 힘듭니다. 괜히 결혼했다가 결국 바람이라도 피우게 되면 사랑하는 상대방에게 지울 수 없는 큰 상처를 줄 것이 뻔한 일이고 양심상 저 스스로도 평생 죄책감에 시달릴 것 같았거든요. 차라리 애초부터 결혼은 안 하고 마음 가는 대로 자유롭게 연애를 즐기는 것이 서로에게 모두를 위한 길이라고 억지 스스로 합리화하며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아이러니하게도 겉으로는 여자를 밝히는 저이지만 속마음은 아이들을 엄청 좋아해요. 길을 가다 천사 같은 귀여운 아이들을 보면 저절로 아빠 미소가 지어지고 명절 때 조카들이 집에 놀러 오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온몸으로 함께 놀아주곤 합니다. 내 아이를 낳아 사랑으로 키우는 행복, 화목한 가정을 꾸리는 따뜻함. 저도 물론 남들처럼 꿈꿔보기도 했지만 결국 애써 포기해야만 했죠. 결혼은 죽도록 싫고 여자는 미치도록 좋아하고 모아둔 돈 없는 경제적인 능력도 부족하고 이 모든 불리한 조건을 하나하나 고려했을 때 아이와 함께하는 삶은 저에게 감히 허락되지 않은 영역이라는 씁쓸한 결론을 내렸으니깐요. 사람이 살면서 이 세상 모든 원하는 것을 다 가질 수는 없는 법이니까요. 가슴 아프지만 씁쓸하지만 어쩔 수 없이 현실을 받아들이기로 했죠. 그러던 어느 날 오랜 시간 잊고 지냈던 지인으로부터 정말 뜻밖의 반가운 소개를 받았어요. 제가 살고 있는 우리 동네 초밥집에서 급하게 주방장을 구한다는 솔깃한 것이었어요. 새로운 일터, 환경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일해보고 싶다는 막연한 생각에 단 1초의 망설임 없이 곧바로 면접을 보기로 했죠. 약속 시간에 맞춰 약속 장소에 도착해보니 생각보다 30평 남짓한 아담한 규모의 작고 예쁜 초밥집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화이트톤 외관과 은은하게 빛나는 조명은 왠지 모르게 동네 초밥집과는 어색하게 느껴졌어요. 동네 상권 분위기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세련되고 모던한 느낌이랄까요? 나이 40대쯤으로 중후해 보이는 사장님을 만나 간단하게 면접을 보는 순간 왜 그런 어색함이 느껴졌는지 어렴풋이 그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비싸 보이는 세련된 수트 옷차림과 점잖은 말투. 일식, 요리에 대해선 어딘가 모르게 어설픈 초밥 지식. 딱 봐도 요식업 경험 하나 없는 돈 좀 있는 아마추어라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어요. 또 웬 아마추어가 객기 초밥집을 낸다고 설치기는 설칠까? 속으로 비웃으며 코웃음을 쳤지만 저같이 월급쟁이야. 월급만 제대로 제때 챙겨주면 솔직히 상관없다는 생각이었어요. 어차피 제 가게도 아니고 사장 개인 속사정까지 굳이 알 필요는 없으니까요. 대충 형식적으로 면접을 보고 사장 부부가 제시하는 조건도 생각보다는 나쁘지 않아 깊게 고민하지 않고 그냥저냥 일하기로 쉽게 결정했어요. 첫 출근 날 새로운 초밥집 주방문을 드디어 열고 조심스럽게 들어선 순간 숨을 크게 들이쉬었던 기대감은 눈앞에 펼쳐진 끔찍한 광경에 산산이 부서지며 이간이 절로 찌푸려졌다. 이게 대체 뭐야? 말도 안 돼. 나지막한 탄식이 나도 모르게 입 밖으로 새어나왔다. 주방은 청소도구 함에 처박혀 있어야 할 녹슨 칼처럼 그야말로 처참한 전쟁터와 다름없었기 때문이었다. 싱크대는 언제부터 쌓여있던 설거지인지 가늠조차 안 될 정도로 산더미처럼 높이 쌓여 있었고 바닥은 누가 쏟아놓은 끈적끈적한 기름때와
역겨운 음식물 찌꺼기들이 덕지덕지 얼룩져 있었다. 냉장고 문은 제대로 닫을 생각조차 안 한 듯 삐걱거리며 제대로 닫혀 있지 않아 하얀 성에가 마치 겨울산 능선처럼 잔뜩 끼어 있었고 여기저기 아무렇게나 흩어져 있는 싸구려 식재료들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신선함이라고는 단 1%도 찾아볼 수 없었다. 어느덧 13년 경력의 베테랑 일식 주방장으로서 이런 눈 뜨고 볼 수 없는 엉망진창인 주방 상태는 도저히 나의 요리사 혼을 용납할 눈 뜨고 볼 수 없는 지경이었다. 아니, 아무리 요식업 초짜 아마추어 사장이라지만 최소한의 기본 위생관념이라는 것조차 없는 건가? 이러니 손님 발길이 끊기지. 속에서 화산 폭발 직전처럼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짜증을 애써 간신히 억눌렀다. 하지만 이미 배는 떠났고 어쩌겠나. 이미 나 스스로 발을 들인 이상 이 쓰레기장 같은 더러운 주방을 매몰차게 외면할 수는 없었다. 젠장. 빌어먹을 내 밥벌이인데. 에휴. 혼잣말로 거친 숨을 몰아쉬며 중얼거리며 묵묵히 더러움 따위 신경 쓰지 않고 팔을 걷어붙이고 당장 주방 정리부터 시작했다. 나는 칼과 도구를 하나하나 정비하는데 정신없이 반나절이 훌쩍 지나갔다. 온몸 구석구석 땀방울이 쉴 새 없이 폭포수처럼 쏟아졌지만 처음 왔을 때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점점 깨끗해지는 주방을 보니 그래도 지옥 같았던 기분이 조금씩 마음이 놓였다. 며칠 후 어김없이 점심시간이 땡 시작되자 주방은 금세 눈 코 뜰 새 없이 분주해졌다. 손님들이 물밀듯이 몰려들기 시작했고 나는 기계처럼 쉴 새 없이 초밥을 쥐고 싱싱한 회를 썰고 고소한 튀김을 기름 속에 튀겨내느라 정신줄을 놓을 지경으로 정신이 없었다. 바로 그때였다. 갑자기 등 뒤에서 누군가 있는 인기척이 희미하게 느껴져 하던 일을 멈추고 고개를 돌려 확인해 보니 세상에 사모님이 어울리지 않는 앞치마를 어색하게 싹 갖춰 입고 머뭇거리며 주방으로 살금살금 들어오는 것이 아닌가. 평소에는 주방 근처에는 얼씬도 안 하고 카운터에서 돈 계산이나 하고 손님 비위나 맞추며 손님 응대만 하던 사모님이 왜 갑자기 주방에 나타난 거지? 도대체 웬일인가 싶어 눈을 크게 뜨고 힐끗 위아래로 쳐다봤다. 설마 저 하얀 손으로 설거지라도 하려는 건가? 불길한 불안한 예감이 내리를 스쳐 지나갔다. 저기, 여긴 왜? 사모님이 수줍은 듯 조심스러운 천사 같은 목소리로 나에게 입을 열었다. 저 초밥 만드는 법 좀 배우려고요. 푸앗. 나는 순간 나도 모르게 미간을 잇는 힘껏 잔뜩 찌푸린 채 황당 헛웃음을 크게 터뜨렸다. 초밥. 요리문외 아닌 당신이 그걸 무슨 동네 헬스장 싸구려 PT 배우듯이 쉽게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가? 그것도 칼 한 번 제대로 잡아본 적 단 한 번 없을 것 같은 온실 속 화초처럼 굽디고 온 사모님이 정말 솔직히 어이가 없어도 너무 어이가 없었다. 가뜩이나 눈 코 뜰 새 없이 바쁜 점심시간에 뜬금없이 이제 와서 초밥을 배우겠다고? 지금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 나도 남자인지라 겉으로는 내 숭악한 짜증 섞인 속마음을 애써 드러내지 않으려고 무진장했었다. 사모님은 가까이에서 보니 예상외로 꽤 매력적인 여자였기 때문이었다. 내가 여자 얼굴 좀 본다는 소리를 많이 듣는데 또 예쁜 여자한테는 정말 한없이 약하고 순한 양 중 순하디 순한 한 마리의 양이 되고 말았으니 말이다. 그녀는 눈부시도록 백옥처럼 흰 피부는 마치 햇볕 구경 한 점 닿지 않은 듯 새하얗고 뽀얗고 살짝 마른 듯한 가녀린 체격은 남자로 하여금 오히려 강한 보호 본능을 무한 자극했다. 평소 전형적인 직장 여성 스타일의 흰색 블라우스는 너무 단정하면서도 세련미 세련된 느낌을 주었는데 얼굴은 또 내가 제일 좋아하는 청순 가련형 청순함과 섹시, 보발형 섹시함을 동시에 묘하게 갖춘 스타일이었다. 나이가 20대 후반쯤 되어 보였는데 몸매는 또 그 나이에 도저히 느낄 수 없는 농염한 매력까지 물씬 풍기고 있었다. 나는 것만 번지르르하고 얼굴만 예쁜 여자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속이 텅 빈 싸가지 없는 여자는
아무리 김태희가 환생을 해도 여자로 보이지 않기 때문이었다. 그런 면에서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사모님은 방금 만났지만 싹싹하고 생글생글 잘 웃고 무엇보다 내가 하는 내 말에 싫은 표정 한 번 없이 꼬박꼬박 내내 대답하는 순종적인 태도를 보니 성격도 얼굴만큼이나 꽤 괜찮아 보였다. 첫인상부터 왠지 모르게 자석에 이끌리듯 호감이 저절로 가는 스타일이었다. 저기 정태 씨, 사모님이 포기하지 않고 다시 한번 애처롭게 조심스럽게 말을 걸어왔다. 저 초밥 만드는 거 좀 알려주시면 정말 안 될까요? 울먹 애절한 눈빛으로 간절하게 나를 올려다보는 모습에 돌부처라도 왠지 모르게 나도 마음이 사르르 약해지는 것 같았다. 네? 지금 일하는 시간에는 절대 곤란하죠. 나는 단호하게 딱 잘라 말했다. 저도 지금 일하기 바쁜데 사모님까지 가르쳐 드릴 여유는 눈곱만큼도 없어요. 솔직히 귀찮기도 했고 황금 같은 바쁜 와중에 초보를 가르치는 건 시간 낭비라고 솔직하게 생각했다. 아, 네. 그게 사모님이 울상을 지으며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신랑이 그래도 번듯한 일식집 주인인데 기본적인 건 알아야 하지 않느냐며 대속 자꾸 배우라고 보채서요. 사모님의 딱한 말에 잠시 팔짱을 끼고 생각에 잠겼다. 틀린 말은 아니네요. 솔직히 일식집 사모님이 초밥을 어느 정도 알고 있으면 나한테도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 싶었다. 어느 정도 알고 있으면 좋죠. 그리고 혹시 주방이 헬게이트 바쁘면 사모님이 와서 긴급 도와주실 수도 있고 말이죠. 사실 혼자 주방 일이 워낙 빡세고 힘들다 보니 사람 한 명이라도 더 있으면 나 자신에게 좋겠다는 이기적인 생각도 들었다. 네, 안 그래도 알바 주방에 사람 구하는 게 하늘의 별 따기 쉽지 않아서 저보고 억지로 자꾸 배우라고 그러네요. 근데 주방 일이란 게 돈만 주면 다 되는 학원도 아니고 쉽게 업장에서 배우고 싶다고 해서 함부로 쉽게 알려드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나는 다시 한번 쐐기를 박듯이 딱 잘라 말했다. 초밥 만드는 기술은 칼 한 자루로 오랜 시간 피나는 숙련을 거쳐야 하는 고난이도 전문적인 기술이기 때문이다. 요리 경력 10년 넘는 나조차도 아무나 쉽게 배울 수 있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해두고 싶었다. 그럼 칼 잡는 건 힘드니깐 옆에서 보고 배울 수 있도록만 해주세요. 사모님은 울먹이며 포기하지 않고 간절하게 부탁하였다. 칼질은 못하더라도 초밥 쥐는 것 정도는 옆에서 보고 어깨 너머로 배울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간절한 사모님의 끈질긴 끈기에 결국 두 손을 번쩍 들었다. 앞으로 제가 사모님 하시는 모습 봐서 조금씩 저도 최대한 알려드리도록 하죠. 솔직히 반신반의 큰 기대는 전혀 하지 않았지만 일단 옆에서 지켜보기로 했다. 네. 정말 감사해요. 사모님은 세상 다 가진 듯 환하게 웃으며 90도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해맑은 밝은 미소에 나도 모르게 굳었던 기분이 저절로 좋아지는 것을 느꼈다. 솔직히 사실 그녀는 정말 완벽하게 내 스타일이었다. 그러니 나도 함께 입고 싶었다. 긴 웨이브진 머리, 몸에 착 달라붙는 타이트한 스커트, 순백 흰색 블라우스, 청순함과 섹시함이 공존하는 얼굴, 늘씬한 몸매까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어느 하나 빠지는 것 없이 내 오랜 이상형에 완벽하게 퍼즐처럼 부합하는 여자였다. 그리고 무엇보다 배움의 의지도 하늘을 찌를 듯이 남달랐다. 사모님은 그날 이후로 시간만 나면 주방으로 어슬렁 내려와 내 옆을 그림자처럼 지켰다. 칼질하는 모습, 밥 짓는 모습, 회를 다듬는 모습, 초밥을 쥐는 모습, 내 손짓 하나하나, 칼끝 하나하나를 매의 눈으로 놓치지 않으려는 듯 매의 눈으로 지칠 줄 모르고 뚫어져라 쳐다봤다. 그렇게 사모님 얼굴을 계속 보니 그때마다 나 스스로 내 기분이 묘하게 이상했다. 혹시 이러다가 정분이라도 나는 건 아니겠지? 내가 아무리 여자를 미치도록 좋아해도 그녀는 엄연한 유부녀이자 나의 사장 아내가 아니던가. 아무튼 그녀는 나를 볼 때면 항상 깍듯하게 쌤이라고 불렀고 혹시 힘들까봐
달달한 아이스 커피를 손수 타다 주거나 출출할까봐 달콤한 군것질거리를 수시로 챙겨주는 등 내 보조 역할을 똑 부러지게 톡톡히 했다. 처음에는 귀찮은 존재로만 느껴졌던 사모님의 식지 않는 열정적인 모습에 나도 점점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다. 나는 본격적으로 초밥밥 짓는 기초법부터 차근차근 가르치기 시작했다. 최고의 쌀 씻는 황금법, 밥물량 맞추는 비법법, 새콤달콤한 초 배합하는 노하우법, 윤기, 잘잘 밥 섞는 기술법, 말로 하나하나 꼼꼼하게 설명해 줬지만 안타깝게도 사모님은 답답할 정도로 엉성하기만 하였다. 하지만 내 예상보다 훨씬 더 사모님은 끈질겼다.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아침마다 칼퇴근, 주방으로 출석 출근 도장을 쾅 찍는 거다. 처음엔 대충 얼렁뚱땅 가르쳐주고 매 본업일이나 빨리 하려고 했는데 사모님의 초롱초롱한 눈빛이 생각보다 의외로 진지했다. 그래. 어차피 손님도 없어 시간도 널널하게 남는데 어설프게 가르치느니 제대로 한번 가르쳐줘 볼까. 괜한 오기가 생겨났다. 그날부터 점점 수업 강도를 높여 빡세게 가르쳤다. 밥알 하나하나, 칼질 한 번 한 번. 조금이라도 맘에 안 들면 엄격하게 지적하고 불같이 혼냈다. 사모님은 처음에는 울먹거리기도 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꿋꿋하게 악착같이 따라왔다. 솔직히 속으로 놀랐다. 독한 끈기 하나는 진짜 인정해줘야겠네. 어느 날 밥맛이 생명인 밥 섞는 걸 가르치다가 나도 모르게 소리를 버럭 질렀다. 사모님은 결국 서러움이 폭발했는지 눈물을 뚝뚝 흘렸다. 아, 내가 너무 심했나? 갑자기 순간 후회가 밀려왔다. 젠장. 여자 올리는 건 세상에서 딱 질색인데. 저기, 너무 마음 상해하지 마세요. 원래 요리는 스파르타식으로 엄하게 배워야 실력이 느는 겁니다. 어색하게 쭈뼛쭈뼛 말을 걸었다. 사모님은 두 눈에 눈물이 가득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들었다. 왠지 모르게 가슴 한켠이 안쓰러웠다. 좀 전까지 날카롭게 퉁명스럽던 얼굴은 온데간데 없이 순진한 순한 양처럼 기운풀이 죽어 있었다. 밥 섞을 때 굳이 선풍기 바람 쐬는 건 밥알 속에 초가 골고루 빨리 흡수되게 하려는 거지. 절대 그냥 대충 시키는 게 아니에요. 잘못 에어컨 바람에 억지로 식히면 밥 알갱이 굳어요. 아까보다는 조금 더 부드럽게 차분하게 설명해 줬다. 사모님은 말 없이 가만히 조용히 듣고 있었다. 왠지 모르게 흐르는 분위기가 갑자기 묘해졌다. 자, 잠깐만요. 지금 손님도 한 명 없으니 칼질 말고 밥 쥐는 법부터 먼저 가르쳐 드릴게요. 영업 종료 팻말을 문 앞에 걸고 조용히 주방으로 들어갔다. 사모님은 어리둥절 어색하게 쭈뼛쭈뼛 따라왔다. 밥 쥐는 법을 자세하게 시범 보여주고 드디어 사모님 손을 조심스럽게 잡고 섬세하게 자세를 교정해 줬다. 순간 사모님 하얀 손이 상상했던 것보다 생각보다 훨씬 부드럽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꼈다. 덩달아 내 손에도 저절로 힘이 빡 들어갔다. 자, 이렇게 소나기 힘으로 2번 정도 쥐어준다는 느낌으로 살살 몸을 등 뒤에서 사모님의 가녀린 어깨를 안듯이 일착해서 자세를 다시 잡아줬다. 사모님은 숨을 멈춘 듯 돌처럼 뻣뻣하게 굳어 있었다. 얼굴이 사과처럼 빨개진 것 같기도 하고 설마 지금 나한테? 그날 이후 사모님은 확실히 눈에 띄게 확 갈라졌다. 주방에 들어올 때마다 왠지 묘하게 긴장한 굳은 표정을 짓고 나를 힐끔힐끔 몰래 훔쳐보는 횟수가 눈에 띄게 늘었다. 가끔씩 뜬금없이 엉뚱한 질문을 나에게 던지기도 하고 해맑은 웃음소리도 왠지 모르게 전보다 밝아졌다. 정태 씨는 왜 결혼 안 하세요? 혼자 사는 인생 재밌나요? 혹시 여자친구는 지금 있으세요? 질문들이 돌직구 노골적이었다. 설마 진짜 나한테 관심 있는 건가? 유부녀 주제에 피식코 웃음이 나왔다. 뭐 나쁠 건 전혀 없지. 어차피 심심하던 찰나에 결혼은 글쎄요. 누군가에게 얽매이는 건 정말 딱 질색이라. 여자는 뭐 외롭고 심심할 때 만나는 사람은
항상 있죠. 그게 엔조이라는? 맞아요, 뭐. 그런 거죠. 숨김 솔직하게 털어놨다. 사모님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나를 쳐다봤다. 이제 보니 정태 씨 엄청 쿨하시네요. 글쎄요, 뭐.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네요. 능글맞게 웃었다. 사모님 얼굴이 순간 살짝 붉어졌다. 왠지 모르게 점점 더 흥미로워졌다. 정태 씨, 지금 만나는 여자 혹시 유부녀예요? 예상했던 돌직구가 드디어 날아왔다. 푹. 역시 눈치가 빠르네. 그건 글쎄요. 영업 비밀인데요. 일부러 능글거렸다. 사모님은 얼굴을 붉히면서도 정색하며 싫어하는 기색은 전혀 아니었다. 오히려 더 궁금증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나를 계속 쳐다봤다. 며칠 뒤 드디어 사장님이 해외 출장을 간다고 했다. 무려 며칠 동안 집을 멀리 비운다고. 사모님 혼자 남는다는 소리. 드디어 묘한 절호의 기회가 왔다 싶었다. 사모님, 사장님도 마침 안 계신데 오늘 저녁에 저희끼리 오붓하게 회식이나 할까요? 퇴근 시간이 거의 다 되어갈 무렵 일부러 나지막한 목소리로 사모님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다. 혹시나 싫어할까 걱정 살짝 망설이는 듯하더니 잠시 후 이내 활짝 고개를 끄덕였다. OS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회식 날 작전대로 일부러 독한 술을 많이 벌컥벌컥 마셨다. 술 잘 못 마시는 사모님도 웬일인지 덩달아 나와 함께 술잔을 계속 기울였다. 점점 얼굴이 발갛게 복숭아 마냥 달아오른 사모님은 평소 수수했던 모습보다 훨씬 섹시하고 예뻐 보였다. 아니, 어쩌면 내가 이제 콩깍지가 씌어서 더욱 예뻐 보였는지도 모르겠다. 왠지 모르게 자꾸 끌리는 야릇한 매력이 점점 있었기 때문이다. 눈치 백단 서빙진숙이는 우리의 미묘한 분위기를 눈치 빠르게 캐치하고 자리를 슬며시 떴다. 드디어 기다리던 둘만 남았다. 술 기운이 얼큰하게 올라온 사모님은 평소와 다르게 횡설수설 끊임없이 나를 늘어놓기 시작했다. 지루한 남편 얘기, 권태로운 결혼 생활 얘기, 매일 똑같은 재미없는 일상 얘기. 솔직히 듣는 둥 마는 둥. 적당히 영혼 없이 맞장구 쳐줬다. 지금 나한테 중요한 건 사모님 얘기가 아니라 다른 거니깐. 저기, 사모님 얼굴 보니 힘드시면 이제 무리하지 말고 그만 집에 들어가세요. 일부러 걱정하는 척, 넘어질까 부축하는 척하며 사모님에게 살며시 다가갔다. 슬쩍 어깨에 내 손을 올리자 사모님은 화들짝 움찔했지만 예상외로 뿌리치지는 않았다. 오히려 내 어깨에 힘없이 기대오는 듯했다. 오호라, 이거 봐라. 술 기운인지 야릇한 분위기 때문인지 나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이성을 잃고 말았다. 역시 경험 많은 유부녀는 달랐다. 노련하고 적극적이고 무엇보다 말로 표현할 수 없이 짜릿함에 잊을 수 없는 밤이었다. 그녀는 놀랍게도 남편과 결혼을 하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직장 생활 없이 전업주부로만 지내왔다고 했다. 술김에 진심 내 앞에서 남편 사장님과 부부 사이는 그냥 그럭저럭이라고 솔직하게 고백을 하였다. 크게 좋지도 않고 그렇다고 미워서 나쁘지도 않고 그냥 오랜 서로에게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가족 같은 무미건조한 존재랄까? 그래서일까 부부관계를 제대로 하지 않은 지도 벌써 꽤 되었고 처음엔 그것에 대해 불만이 많았지만 오랜 지금은 체념한 채 그러려니 하며 무덤덤하게 산다고 애써 웃으며 말했다. 그날 후로 사모님은 점점 완전히 나에게 헤어나올 수 없이 푹 빠져버린 것 같았다. 정태 씨 여자를 대하는 테크닉은 진짜 일품이에요. 그녀는 하소연하듯 이렇게 말하였다. 내가 주체를 못할 정도로 좋단다. 세상에 이런 남자가 또 있을까? 자기 남편과 비교하면 정태 씨는 하늘 같은 존재라고 말하였다. 그녀는 점점 결혼 생활에 대한 회의감이 늘어난다고도 하였다. 왜냐하면 한 번뿐인 인생. 이렇게 지루하고 재미없게 가족들을 위해 사는 것이 진정한 행복일까란 생각이 들기 때문이라면서 말이다. 그렇게 신기하게도 시간이 쏜살같이 흘러 어느덧 6개월이 훌쩍 지났다. 근데
정말 이게 대체 무슨 운명의 일이란 말인가? 하늘도 마치 그녀와 나를 드라마처럼 이어주기 위해 일부러 그랬던 걸까? 충격적이게도 알고 보니 바쁜 사장님이 황당하게도 출장을 핑계로 오랜 집을 비웠던 진짜 이유가 기가 막히게도 불륜을 당당하게 저지르고 있었던 게 아닌가. 그것도 띠동갑 10살이나 어린 여자와 불륜 여행 중 고속도로에서 혼쭐 나게 교통사고가 났는데 조수석 옆에 함께 있던 여자가 크게 다치게 되면서 어쩔 수 없이 보험 처리하는 과정에서 억울하게 그 황당한 사실을 주인 여자가 알게 되었고 착했던 주인 여자는 오히려 기다렸다는 듯이 미련 없이 이혼을 쿨하게 하였다. 그리고 뜻밖에도 재산분할로 그 일식집을 받게 되었고 이제 그녀가 새로운 나의 사장님이 되었네요. 그녀가 사장님이 된 후 우리는 이전보다 훨씬 더 편안하고 깊은 관계를 이어갈 수 있었다. 얽매는 것 하나 없이 서로에게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시간들도 늘어갔다. 그녀의 얼굴에는 늘 웃음이 떠나지 않았고 잃어버렸던 활기를 되찾은 듯 생기가 넘쳐흘렀다. 일식집은 그녀의 손길이 닿자 더욱 번창했고 우리는 함께 일하며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행복한 나날들을 보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가 수줍게 웃으며 내게 특별한 소식을 털어놓았다. 정태 씨, 우리에게 아기가 찾아왔어요. 나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되물었다. 정말이에요? 정말 우리 아기?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예상치 못한 임신이었지만 우리는 서로를 끌어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우리는 마치 오래전부터 계획했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아이를 함께 낳아 기르기로 했다. 결혼이라는 형식적인 절차보다는 서로에 대한 깊은 사랑과 믿음, 그리고 뱃속의 아이에 대한 책임감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오히려 낡은 틀에 얽매이지 않고 오롯이 서로를 향한 마음과 아이를 향한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이기에 더욱 단단하고 행복할 것이라고 믿었다. 이제부터는 나도 꽃길만 걷는 걸까? 근데 아저씨는 몇 살이에요? 올해 40이요. 우와, 보기보다 나이가 많으시네요. 우리 막내 삼촌이랑 동갑이에요. 세댁, 지금 나이 많다고 놀리는 거죠? 아니에요. 동안이라고요. 우리 삼촌도 재작년에 결혼했어요. 아저씨도 좋은 여자 만나서 얼른 결혼하셔야죠. 결혼이 그렇게 쉬운 줄 알아요? 더군다나 나 같은 노총각이. 아저씨, 자신감 없으니까 더 안 되는 거예요. 헤어나 옷 스타일부터 한번 바꿔보세요. 스타일을 바꿔보라니. 네. 추리닝에 운동화만 신고 다니지 말라고요. 맞다. 세댁. 그럼 내가 스타일 바꾸면 여자 한 명 소개해 줄래요? 어떤 스타일 좋아하시는데요? 세댁 같은 스타일? 세댁은 순간 놀란 표정으로 나를 보더니 손으로 입을 가리고 웃었다. 아저씨 눈이 꽤 높으시네요. 저 같은 여자가 어디 흔한 줄 아세요? 내가 눈이 높은 건가? 네. 엄청 높아요. 결혼은 포기하셔야겠어요. 호호. 나는 그녀의 웃음소리에 기분 좋게 따라 웃었다. 세댁은 몇 달 전 바로 옆에 호프집을 오픈한 김 사장의 아내다. 6살이나 어린 갓 29살에 결혼해 신혼 6개월 차였다. 언제 봐도 부러울 만큼 사랑스럽고 귀여운 모습에다 긴 원피스를 주로 입는 그녀의 스타일은 내 이상형에 가까웠다. 귀여운 얼굴에 육감적인 몸매까지 솔직히 노총각 입장에선 마음이 안 흔들릴 수가 없었다. 아저씨, 소개팅 정말로 해드려요? 세댁, 내가 이 나이에 무슨 소개팅이야. 아이고, 아저씨 쑥스러워하시네. 아니, 진짜야. 지금은 일에만 집중해야 할 때라 시간이 없어. 에이, 그러지 말고 한번 만나보세요. 그 언니 정말 괜찮은 사람이에요. 고맙지만 세댁, 난 진짜 괜찮아. 그래도 신경 써줘서 고마워. 아쉬워라. 그 언니 정말 좋은 사람인데. 세댁은 아쉽다는 듯 한숨을 푹 내쉬었다. 그 모습이 어찌나 귀엽고 사랑스럽던지 나도 모르게 미소가 번졌다. 세댁, 왜 이렇게 자주 와? 혹시 나한테 관심 있는 건 아니지? 나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물었다. 옆집 세댁이 내 얼굴을 빤히 보며 웃었다. 호호, 아저씨도 참 그냥 막내 삼촌 같아서 그러죠. 귀여운 막내 삼촌. 귀여운 건
인정. 근데 삼촌은 좀 억울하네. 나는 세댁한테 그냥 아저씨 취급당하는 거잖아. 아니, 아저씨도 귀여운 삼촌 같은 매력이 있다니까요. 근데 점심은 드셨어요? 안 먹었는데, 헉, 아저씨. 이래서 결혼 못하는 거예요. 밥도 안 챙겨 먹고. 그러면 어떡해요? 세댁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더니 집으로 가더니 금세 겉절이 한 접시와 밥 한 공기를 들고 왔다. 이거 우리 가게 반찬인데 맛 좀 보세요. 엄청 맛있어요. 세댁이 직접 담근 거야? 아니요. 우리 어머니가 담근 거요. 나는 겉절이를 한 입 먹어보고는 감탄사를 뱉었다. 아저씨, 스타일 한번 바꿔보는 건 어때요? 왜 자꾸 나 볼 때마다 내 스타일을 바꿔보라 하는 거야? 아저씨, 매번 추리닝에 운동화만 신고 다니니까 그렇죠. 저희 삼촌도 스타일 바꾸고 결혼했다니깐요. 세댁은 아쉬운 듯 긴 한숨을 쉬며 나를 바라봤다. 안녕하세요. 올해 40이 된 미혼남입니다. 정확히 5년 전이었어요. 평소 알고 지내던 여자애가 카톡으로 소개팅할 생각 있냐고 물어보더군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냐고 물었더니 사막에 생긴 구급 공무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알고 보니 제가 그 친구랑 찍은 사진을 인스타에서 본 그녀가 저를 마음에 들어 해서 자꾸 소개해 달라고 했답니다. 나이가 저보다 3살 연하라길래 호기심이 생겼죠. 그럼 어떤 사람인지 얼굴은 확인해야지 하고 그녀의 인스타 아이디를 받아 사진을 봤습니다. 이쁘장한 얼굴이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소개팅 하겠다고 했어요. 주말 낮에 만나기로 했는데 첫인상이 강렬했어요. 그녀는 저를 보자마자 이상형이에요. 사귀고 싶어요. 라며 적극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당시 만나는 사람도 없었고 예쁜 여자가 이렇게 먼저 다가오니 손해볼 게 없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일단 만나보기로 했죠. 서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직업 얘기가 나왔는데 그녀는 동사무소에서 일하는 구급 공무원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모니터 부품을 만드는 생산직에서 일했었고요. 솔직히 그녀가 공무원이라는 말에 조금 위축되었어요. 이런 차이로 우리가 오래 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죠. 하지만 그녀는 제 직업 같은 건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듯 했고 그렇게 설레는 연애가 시작됐습니다. 알콩달콩 예쁘게 만나며 3년을 보냈어요. 그러다 어느 날 결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우리 이제 결혼하면 어떨까? 그녀는 잠시 생각하더니 차갑게 말했습니다. 오빠랑은 연애는 해도 결혼은 못해. 왜? 그건 또 무슨 말이야. 솔직히 돈 없고 무능한 남자랑 결혼해. 평생 고생할 생각은 없어. 오빠는 연애 상대로는 딱 좋은데 배우자로는 아니야. 그 말을 듣는데 마치 머리를 망치로 맞은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한심하다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더니 결국 제 곁을 떠났습니다. 그날 이후 평범하다고 생각했던 제 삶은 송두리째 흔들렸습니다. 그녀가 저를 한낱 별 볼 일 없는 의저로 만들어 버린 것 같았어요. 마음에 큰 상처를 입고 저는 결국 35살에 다니던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결혼은 반쯤 포기한 상태였고 젊은 시절 아껴 모은 돈으로 새로운 도전을 하기로 했습니다. 작은 아파트 하나를 70% 대출받아 매입하고 남은 돈으로 작은 가게를 열었습니다. 제가 선택한 첫 장사는 등갈비찜이었습니다. 대부분 치킨, 찜닭, 고깃집, 피자 같은 흔한 창업 아이템을 떠올리겠지만 저는 틈새 시장을 노리고 싶었어요. 프랜차이즈가 아닌 자체적으로 메뉴를 개발해 승부를 보기로 했죠. 수개월 동안 시행착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처음으로 해보고 싶었던 내 가게였기에 하루하루가 의미 있었습니다. 손님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면 그날의 피곤함이 모두 잊혔죠. 그렇게 하루하루 열심히 가게를 꾸려나가며 제 인생의 새로운 페이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등갈비찜 가게가 들어선 건물에는 총 3개의 상가가 있었어요. 왼쪽 가게는 연세 지긋한 노부부가 운영하는 꼼장어 구이집이었고 오른쪽에는 오픈한 지 6개월 된 호프집이 자리 잡고 있었죠. 호프집은 33살의 젊은 신랑과 26살의 신혼 와이프가 함께 운영하고 있었는데 가끔 바쁜 시간에는 와이프가 와서 남편 일을 돕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았습니다. 특히 그 와이프는 얼굴은 동글동글한 애기 같으면서도 몸매는 글래머러스한 반전 매력을 가진 소위 말하는 베이글녀였어요. 가게에서 그녀를 볼 때마다 흐뭇한 미소가 절로 지어지곤 했죠. 옆집 신랑을 보며 어떻게 저렇게 예쁜 신부를 얻었을까 하는 부러운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한편 제 가게에서는
등갈비를 준비하는 일이 매일 전쟁이었어요. 생등갈비는 국산을 쓰기에는 단가가 너무 높아 냉동 수입갈비를 사용했지만 고기 속 누리내를 없애는 게 쉽지 않았죠. 핏물을 빼기 위해 몇 시간씩 물에 담가두고 뼈와 고기 사이를 손으로 눌러가며 정성을 들여도 완벽히 잡기가 어려웠어요. 밤을 새우며 레시피를 연구하고 인터넷을 뒤져가며 괴고생을 하던 시기였죠. 그렇게 주방에서 일하다 보면 가게 뒤편 작은 방에 라꾸라꾸 침대를 깔아두고 먹고 자고 하는 게 일상이었는데 어느 날 새벽 침대에 누워있는데 옆 가게에서 희미하게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신혼부부의 다정한 소리겠거니 했죠. 그러나 들려오는 소리는 제가 알던 옆집 와이프의 맑고 청아한 목소리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호기심이 생긴 저는 조용히 상황을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몇 날 며칠 옆 가게의 동향을 주의 깊게 지켜보니 가게 건너편 차에서 내리는 여자는 와이프가 아니라 그곳에서 주방일을 돕는 40대 아줌마였어요. 결국 옆집 신랑과 주방 아줌마가 내연 관계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매일 12시간 넘게 함께 지내다 보니 연분이 생긴 걸까요? 놀라움과 허탈함이 뒤섞인 기분이 들었습니다. 세상 참 알다가도 모를 일이란 생각이 들었죠. 7살이나 어린 아름다운 아내를 두고 40대 주방 아줌마와 불륜이라니 참 자기 복을 차버리는구나 싶었습니다. 다음날 오후 뒷마당을 청소하던 옆집 여자가 나를 보며 반갑게 인사했다. 아저씨, 안녕하세요. 식사는 하셨어요? 네. 밥은 먹고 살아야죠. 방금 먹었어요. 그녀는 내가 혼자 사는 걸 잘 알고 있어서 가끔 반찬도 챙겨주고 항상 살갑게 밥 먹었냐고 물었다. 그런 그녀를 보니 마음이 아프면서도 내가 알고 있는 진실을 말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에 빠졌다. 저런 여자를 만난다면 하루 종일 업고 다녀도 힘들지 않을 텐데 저렇게 마음씨도 착하고 쳐다보기만 해도 설레는 여자를 두고 왜 그녀의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사실이 떠오를 때마다 답답했다. 결혼한 지 이제 고작 6개월. 그런데 벌써부터 외도라니. 그것도 같은 식당의 주방 아주머니와 저건 병이다. 절대 못 고칠 거야. 언젠가는 이 문제로 이혼할 게 뻔해. 결국 나는 진실을 알리기로 결심했다. 그녀에게 카톡을 보냈다. 세댁, 중요한 얘기가 있는데 조용히 대화 좀 할 수 있을까? 그녀는 무언가 나쁜 일이 생겼음을 직감한 듯 이유를 묻지도 않고 답했다. 네, 어디서 뵐까요? 몇 시간 뒤 나는 진실을 털어놓았다. 세댁, 사실 나도 이 얘기를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이 많았어. 그게 뭔데요? 그녀는 이미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다. 진정해. 사람 목숨이 걸린 일은 아니니까. 이럴수록 정신 바짝 차려야지. 네, 빨리 말씀해 주세요. 신랑이 주방 아주머니랑 바람을 피우는 것 같아.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사실 연애할 때와 달리 요즘 들어 피곤하다며 거리를 두더니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확실한 건 아니시죠? 나는 지금까지 본 것과 들은 것을 하나하나 설명했다.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다. 직접 확인하고 싶어요. 현장을 덮쳐서 증거를 남기고 싶어요. 아저씨, 저 좀 도와주세요. 당연하죠. 나는 세댁 편인 거 알잖아. 며칠 후 드디어 그날이 찾아왔다. 세댁, 지금 오면 될 것 같아. 그녀는 연락을 받자마자 달려왔고 우리는 벽에 귀를 대고 대화를 엿들었다. 대화는커녕 바로 애정행각이 벌어지고 있었다. 그녀는 온몸을 벌벌 떨며 내게 속삭였다. 아저씨, 저 너무 무서워요. 괜찮아요. 내가 있잖아. 이럴수록 더 용기 내야 해. 나는 그녀의 떨리는 손을 꼭 잡았다. 세댁, 이왕 벌어진 일이니 용기 내서 헤쳐나가야 해. 우리는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켜고 옆 가게 뒷문으로 조심히 들어갔다. 예상대로 두 사람은 정신없이 애정행각을 벌이고 있었다. 우리가 들어온 줄도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우리를 발견한 두 사람은 깜짝 놀라 벌러덩 자빠졌다. 나는 그 모습을 하나도 빠짐없이 녹화했고 그녀는 남편에게 단호히 말했다. 다시는 얼굴 보고 싶지 않아. 우리 이대로 끝내. 그녀는 녹화된 영상을 확인하고 나서도 충격을 이기지 못한 듯 다리에 힘이 풀려 길가에 주저앉았다. 아저씨, 이제 어떡하죠? 마땅히 갈 곳도 없어요. 나는 그녀를 부축하며 위로했다. 산 사람은 다 살게 되어 있어. 지금은 충격이 크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 괜찮아질 거예요. 그녀는 눈물을 닦으며 힘겹게 말했다. 아저씨, 정말 감사해요. 오늘 하루만큼은
내가 세댁 책임진다고 했잖아. 그녀를 집으로 데리고 갔고 맥주 몇 잔에 긴장이 풀렸는지 그녀는 쉽게 잠들었다. 아저씨, 저 혼자 두고 가지 말아요. 그녀는 잠결에 나를 부르는 것 같았다. 참, 이게 무슨 상황인가. 그녀는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했기에 친정으로 돌아가는 것도 쉽지 않았다. 다음 날 그녀는 말했다. 내일 친구 집으로 갈게요. 그동안 정말 감사했어요. 친구 집, 여기서 멀어? 아니요. 가까운 곳이에요. 원룸에서 자취하는 친구가 있어서. 그럴 필요 없어. 우리 집에 방도 많은데 그냥 여기서 지내. 괜히 친구 귀찮게 하지 말고. 그런데 민폐 아닐까요? 민폐라니. 나도 적적했는데 잘 됐지 뭐. 그리고 이혼이 한두 달 안에 끝나는 것도 아니잖아.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당분간 신세 좀 지겠습니다. 대신 생활비도 보태고 청소나 빨래는 제가 다 할게요. 그럼 나야 좋지. 그렇게 우리는 한 집에서 지내게 되었다. 수개월간 연구한 끝에 완성한 매운 등갈비찜. 그 맛을 알아본 사람들은 하나둘씩 찾아오기 시작했고 가게 문을 열자마자 입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음식의 맛은 물론 정성스럽게 준비한 양념과 신선한 재료들이 결합된 그 맛이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 빠르게 소문을 타며 내 가게는 순식간에 동네 맛집으로 등극하게 되었다. 작은 가게에서의 시작은 그야말로 꿈만 같았다. 가게가 문을 연 지 얼마 되지 않아 하루 매출이 배달 포함 200만 원을 넘는 날도 종종 있을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내가 만든 음식이 이렇게 큰 반응을 일으킬 줄은 꿈에도 몰랐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고 불안했던 마음이었지만 이제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을 정도로 성장한 내 모습을 느낄 수 있었다. 그렇게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던 어느 날 그녀는 내게 말을 꺼냈다. 아저씨, 저를 언제든지 책임질 수 있다고 하셨죠? 내가 그런 말을 했나? 네. 아저씨가 저한테 마음 있어 책임질 수 있다는 말로 들었어요. 농담이야. 왜? 내가 진짜로 책임져줘. 저 아저씨랑 이 집에서 계속 살고 싶어요. 나야 뭐 새댁이면 황송할 따름이지. 내가 책임지지 뭐. 그 말을 하며 우리는 서로 웃었고 그 순간 우리는 서로를 조금 더 깊이 이해한 것 같았다. 그 후로 우리는 1년간의 연애를 이어갔다. 서로의 일상에 스며들며 조금씩 깊어져 갔고 어느새 서로의 중요한 존재가 되어 있었다. 그리고 드디어 내년 봄에는 두 사람이 함께하는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결혼을 앞둔 지금 우리 둘의 마음은 한결같이 편안하고 행복하다. 책임진다는 그 한마디가 우리의 인연을 더 끈끈하게 만들어 주었고 이제 우리는 서로를 책임지기로 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후반의 남성입니다. 저는 20대에 결혼을 한 번 하여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어리적 유복한 환경 속에서 태어난 저는 집안에 돈도 있겠다. 젊은 날의 혈기에 그만 사고를 치고 말았습니다. 그 당시 만나던 여자 중 한 명이 임신을 했었기 때문이죠. 그러자 그 집에서 자기 귀한 딸 임신시켰으면 책임지라며 난리가 났고 그렇게 저보다 2살이 많았던 그 여자와 어쩔 수 없이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23살, 전처 나이가 25살이었습니다. 솔직히 결혼은 했지만 뭐 하나 저희 맘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었죠. 전처와 저는 따로 독립해서 살지는 못하고 본가살이를 했습니다. 저는 당시에 아직 대학생이었고 생활비나 육아비 등 전반적인 모든 것을 저희 집안에서 지원을 받았어야 했거든요. 전처 같은 경우도 당시에 직업이 변변찮게 있던 게 아니었던 지라 집에서 시집살이를 했었죠. 그게 전처에게는 엄청난 스트레스였나 봅니다. 제가 봐도 심할 정도로 저희 어머니께서 전처를 너무나도 싫어했습니다. 직장도 학교도 똑바르지 않았고 집안도 별로였던 여자애가 갑자기 자기 아들의 아이를 덜컥 임신해서 왔다며 너무나도 마음에 안 들어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그러한 문제 부분을 막아서려고 해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저는 돈이 없었기 때문이지요. 힘이라는 게 곧 돈이더군요. 부모님은 심지어 저에게도 조차 모욕적인 말들을 서슴지 않고 내뱉으셨고 그때마다 네 며느리는 대체 왜 저리냐고 너도 사고나 치고 다니고 등등. 저조차도 끝내는 참다 폭발해서 부모님께 소리를 질러대곤 했지만
결국은 현실적이고 재정적인 문제로 인해 제가 학생이고 돈 나가리 밖에 없던 제 입장에서는 그 모든 폭언들을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집 부리고 밖으로 뛰쳐나가봐야 제가 현실적으로 당장 제 아이나 아내 밥 먹일 돈이 있던 것도 아니기에 당장 저한테 들어가는 학비조차도 감당이 불가능한 상태였으니까요. 그런 사실을 잘 아는 부모님은 그걸 이용하듯이 네가 화내봐야 어쩔 건데 식으로 말들을 많이 하셨어요. 아들인 저한테도 그랬으니 제가 학교 간 사이 제 아내에게는 얼마나 심했을지는 제가 집에 와서 몇 번 본 장면만으로도 뻔했습니다. 어느 날 결국 전처는 아이를 놔두고 집을 도망 나가버렸습니다. 그것도 나가기 전에 저희 부모님께 천벌받아서 죽었으면 좋겠다고 돈 가지고 그렇게 유세 떨지 말라는 편지를 남겨두고요. 막상 일이 그렇게 되자 부모님은 이제 죄를 쪼으더군요. 손자를 돌보기가 힘들다며 네가 모자란 놈이니 빨리 다른 개념 있는 며느리 데려오라고 했지만 저도 그는 너무 지쳤었던 상태라 데려올 힘도 마음적 여유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아내는 저에게 연락이 와서는 아무것도 필요 없으니까 제발 9년 이혼만 해달라는 연락이 왔네요. 부잣집 며느리고 내버리고 자기는 그런 집에서 단 하루라도 더 있다가는 정말 숨 막혀서 죽을 것 같다며 저에게 살려달라고 울면서 빌더군요. 차마 제 입에서 아이를 생각해서 나는 말이 목골까지 차올랐지만 포기했었습니다. 결국 그렇게 전처와는 2년의 결혼 생활 끝에 이혼했습니다. 제가 이혼을 한 뒤로 집에서는 아이를 돌보라준 말을 구해서 썼었고 부모님들은 매일같이 그 문제로 저에게 모자란 놈이라며 욕을 하며 모욕을 줬었죠. 제 아내 하나 관리 못하고 이혼했다면서 아이나 함부로 싸질러 낳고선 등등. 손자인 제 아들도 천한 피가 섞였다며 별로 좋아하지도 않으셨고 부모님과의 사이는 갈수록 바빠졌었습니다. 그러던 찰나 제가 드디어 대학교를 졸업을 하게 되었고 그 이후 그렇게 기업에 취직을 하여 몇 달간 작은 방을 구할 돈을 모으자 맞아 저는 그냥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와버렸습니다. 부모님께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옷가지랑 얘만 데리고 나왔었어요. 그러자 노발대발해서 연락이 오게 된 부모님에게는 그동안 키워주셔서 감사하지만 저는 솔직히 집에서 나간 전처가 이해가 된다며 제가 전처였던 입장이었어도 그 집에서 더 살다간 저도 숨 막혀서 죽을 것 같고 사랑 한 번 못 받고 자라는 제 아들이 불쌍해서라도 안 되겠다고 정서에 너무 안 좋아 보인다고 했더니 부모님은 네가 우리 밑에 있으니까 정신 못 차리고 그러는 거지 그래 어디 한번 밖에서 죽도록 고생 좀 해보라고 하시더군요. 그래도 다행히 그때 받는 월급이 작은 편이 아니었기에 사랑을 하나 붙이고 회사를 다닐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틈틈이 전처에게 연락을 해보았지만 전처는 자기는 더 이상 우리 집안이랑 눈꽃만큼도 얽히고 싶지도 않다며 이미 새끼 버린 매정 한 년이고 다시 봐봐야 힘들기만 할 거라고는 연락을 끊어버리더군요. 그때부터 저희 아들과 저는 둘이서만 살았습니다. 재혼을 재차 해볼까도 고민 많이 했었지만 제 상황이 또 재혼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죠. 당시에 집안과는 인연을 거의 끊다시피 했었고 제가 회사를 마치면 아이를 돌보러 가기 급급하다 보니 호래비에 외떨린 남자라 재정적으로도 그렇게 넉넉해지지는 못했습니다. 그래도 아직 제 나이가 20대 중후반대의 나이였던지라 간간히 인연이 되어서 만날 여자들은 있었으나 제가 애매 딸린 남자고 사정이 여의치 않아 데이트도 잘못하고 아이 때문에 시간도 제대로 못 내다 보니 그렇게 깊은 인연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특히 한 번은 저희 집에 와서 아이에게 귀찮다며 짜증내는 모습에 예전 아내가 떠올라 잠깐 만나던 분은 있어도 깊은 인연은 가진 적이 없었네요. 그동안 제가 부모 밑에서 편하게만 살아오다가 독립하여 모든 것을 혼자서 사는 건 결코 쉽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좌절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이거 힘들다고 집에 다시 돌아가면 정말 제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것만 같았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저도 힘들지만 그래도 아빠인지 부성애가 생기더군요. 힘들어도 아들을 보 제 인생에 희망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집에 가면 아빠 왔다고 너무 좋아라 하며 저를 끌어안는 아들. 어릴 적부터 엄마가 없는 걸 방아들이고 금방 조숙해졌던 제 아들은 저에게 하나밖에 없는 보물이었습니다.
그런 아들이 고등학생이 될 무렵 저희 부모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저보고 독해도 너무 독하다며 엄마가 말기암에 걸렸다고 하더군요. 이제 내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랑 의절하면서 살기 싫다고 저에게 화해를 건네섰습니다. 어머니는 그렇게 암에 걸려 3개월 뒤에 돌아가셨네요. 그때 참 무척이나 많이 울었습니다. 어머니는 돌아가시면서까지도 저에게 말씀하시길. 그리도 모질게 대했는지 세월 지나고 보니 내가 한 행동들 모든 게 후회스럽다며 저에게 미안하다고 그 말씀을 계속 반복하시며 떠나신 어머니. 그렇게 어머니를 보내고 나서 아버지랑 사이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저희 아들로 12년간 한 번도 본 적 없던 할아버지를 보고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나중에는 할아버지랑 제일 친하다며 장난도 많이 치던 아들, 그런 손자가 많이 마음에 들었는지 아버지는 항상 손자를 제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들어가는 학업 비용들을 전부 다 부담해 주셨고 그것도 모자라서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되고 싶다며 바쁜 회사 생활을 하는 저 대신에 제 아들을 학원까지 대신 가서 상담도 받아보시고 아들의 진로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해 주셨어요. 그 뒤로 아버지랑 같이 살림을 합쳐서 살가 시작했습니다. 저희 아들은 원래부터 공부를 잘하던 편이었지만 제가 신경을 써줄 수 있는 부분들이 한계가 있었는데 그 부족한 부분을 아들의 할아버지 덕분에 수시전형으로 그것도 서울의 명문대에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정말 우리 아들에게 자랑스럽다며 가리 껴안고 펑펑 울었었네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 얼마 뒤에 제 아들이 대학에 입학식도 하기 전에 제 아버지께서 갑자기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대학에 합격하고는 자신은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으시다며 마음속에 짐을 놓았다던 아버지. 그렇게 하늘나라로 간밤에 주무시다가 떠나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어머니 아버지, 부모님 두 분을 떠나보내고 나니 참 마음이 착잡했습니다. 젊은 날에는 그렇게 서로 싫어하며 반목하던 사이였는 이렇게 일찍 저를 놔두고 떠나시다니 뭐가 그리 급하셔서 오랫동안 못 보고 살았던 손자 결혼식까지 보고 가시지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렇게 아버지의 장례식을 치르고 집에 돌아오게 된 날, 아들이 저에게 말을 하더군요. 자기는 이제 이 집을 나가서 학교 기숙사 생활이든 자취는 하겠다고요. 저는 그래서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고 학교에서 저희 집이 그리 멀지가 않은데 왜 그러냐니깐 이제 자기한테 신경 그만 쓰고 앞으로는 아버지만의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고 아들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20년가량을 혼자서 지냈으면 아빠도 이제 좋은 여자분 짭 만나서 잘 되면 결혼도 하셨으면 좋겠다고 그전까지는 사실상 집에 다 큰 아들이 있고 할아버지가 있고 이러니까 여자를 못 들인 거 아니냐고 자기도 이제는 성인이니까 걱정 마시고 밖에서 따로 살면서도 종종 아빠 얼굴 보러 찾아오겠다며 그렇게 집을 나가 버린 아들. 참 아들의 마음이 고맙기도 하고 허전하기도 하더라고요. 항상 집에 돌아오면 아들과 아버지가 있던 집이었는데 그 몇 달 사이에 어느새 혼자가 되어버리니 아들 말대로 누군가를 만나볼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하여 주변의 소개로 저보다 9살이어 30대 중반의 둘 식녀를 만났습니다. 결혼 생활 1년 만에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폭력을 행사해서 이혼했다던 그녀는 남편에게 속았다며 슬퍼하던 여자였죠. 저에게 다른 20살의 아들이 있다고 하니 광짝 놀란 듯 제가 걸보기론 30대 후반 정도로 밖에 안 보이는데 20살의 아들이 있냐며 든든하시겠다고 듣기 좋은 말들을 하던 여자였습니다. 저도 오랜만에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도 않던 연애를 하며 그녀와 많은 시간들을 보냈었죠. 그렇게 만남이 계속될수록 그 여자가 마음에 들었고 저는 아들에게 잘하면 아빠 여자친구가 생길 것 같다며 카톡으로 사진을 보내주니 아들은 저에게 너무 이쁘고 아빠랑 잘 어울린다며 아들이 저에게 잘해보라며 응원까지 해줬습니다. 그렇게 저는 40대 중반에 다시 찾아온 사랑을 놓치기 싫었고 금전적인 여유도 부모님께서 주신 재산도 있었기에 회사를 그만두고 그녀와 해외여행도 다니면서 많은 시간을 보냈었죠. 그리고 그녀와 재혼을 하겠다고 아들에게 소개를 켜주자 그녀는 아들을 보며 너무 잘생겼다고 저 얼굴에 명문대까지 다닌다고 하니 아마 여자가 끊이질 않겠다고 하더군요.
그때는 그저 아들을 좋게만 봐줘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 이후 그녀와 저는 2년간의 연애 끝에 재혼했습니다. 재혼한 새 아내의 집안에서도 다행히 반대는 없었고 저 같은 경우도 부모님이 안 계셨던지라 나이도 나이였었고 소박하게 그냥 결혼식을 올렸었죠. 그렇게 제 인생은 새로운 사랑을 찾아서 늦둥이도 낳고 살려고 했었습니다. 아들은 간간히 주말이면 저희 세 부부 집에 들러서 자고 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행복은 생각보다 오래가지 않아 깨지더군요. 어느 날 친구를 만나러 지방에 내려갔다가 자고 온다고 했었는데 그날 친구 와이프가 아파서 잠까지는 못 자고 일찍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아내에게 먼저 연락을 한다는 게 제가 타고 올라오던 다른 친구 차에서 잠이 들었던지라 연락은 못했고 그렇게 연락 없이 밤에 집으로 돌아오니 안방에서 아들이 소리를 질러대는 게 들리더군요. 무슨 소린가 싶어서 문을 열었더니 아들이 샤워를 마치고 나온 듯한 차림으로 얼굴이 빨개져서 서 있었고 아내 또한 당황한 얼굴로 저를 쳐다보고 있더군요. 아내의 옷차림은 아무리 이제는 새엄마라고 하지만 아들 앞에서 보일 만한 차림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등장하자마자 아내가 갑자기 울음을 덧대리면서 저에게 안겨들자 아들이 바로 그녀를 밀쳐내며 저 여자 미친 여자라고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그러면서 아들은 제게 말하길 저 여자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안 하고 자기가 씻고 나오자 자기한테 갑자기 피도 안 섞였는데 뭐 어떻냐며 유혹을 했다는 겁니다. 자기는 머리 좋은 남자가 너무 좋다면서요. 아들이 좋은 말로는 거절했는데 계속해서 노골적으로 그러자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었는지 아들은 화를 내며 소리를 지르던 찰나에 제가 문을 열고 들어왔던 거였죠. 정황상 생각해봐도 제가 집에 들어오자마자 들려왔던 아들의 미친 거 아니냐는 괴성들을 떠올려 보면 아들의 말이 맞는 것 같았습니다. 게다가 오늘 주말이지만 집에 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아내가 아들을 이 집에 들어오게 한 것도 재혼녀가 아들에게 거짓말을 했다고 하더군요. 아빠가 곧 들어올 거라고 해놓고서는 사실 거짓말이었다고 말했다는 것까지. 문자로는 주말에 아빠가 요즘 아들을 너무 보고 싶어하는데 이번 주 주말에 들릴 생각 없냐는 식으로 보낸 문자 내역까지 아들이 보여줬습니다. 모든 증거가 아내가 잘못했다는 걸 가리키자 아내는 그제서야 바닥에 무릎 꿇고서 저에게 미안하다며 한 번만 살려달라던 그녀를 보고 있으니 저는 순간 모든 게 허망하더군요. 아니 이러려고 2년 동안 그렇게 아끼고 사랑했었다. 결국 저는 돈으로 밖에 안 보면서 어린 남자를 찾는 건가. 만약 우리 아들이 넘어갔더라면 더욱 어떤 끔찍한 상황이 벌어졌을까? 라고 생각이 드니 더욱 허탈해지더군요. 저는 봐주고 자시고 할 것 없이 그녀를 바로 쫓아내고 사는 아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아들은 저에게 우리 아빠가 너무 잘나서 저런 것들이 꼬이는 거라며 하나의 사례를 그렇다고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잠시 망적으로 정리도 할 겸 힐링도 하실 겸 여행이라도 좀 다녀오세요라고 하더군요. 저는 이들의 제안대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어디론가 떠나서 쉬고 싶더군요. 결국 그녀와 그렇게 헤어지고서는 혼자서 스페인으로 떠나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고난의 길도 걸어보고 제 자신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저는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한 딸을 키우고 있는 엄마예요. 새삼 딸아이를 키우다 보면 문득 제가 어렸을 때의 기억이 떠오르곤 하는데요. 얼마 전 저희 친정 엄마의 기일이었던 탓인지 오늘은 아이를 등교시키는데 친정 엄마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용기를 내어 친정 엄마에 대한 저희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미리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엄마와 저는 혈연 관계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가족도 아닌 그저 정으로 묶인 관계도 아니고요. 저와 친정엄마는 피는 한 방울도 섞이지 않았지만 법적으로 엄마와 딸의 관계예요. 다시 말해 엄마는 아빠의 재혼으로 저희 엄마가 되신 새엄마예요. 제가 엄마를 처음 보게 되었을 때는 딱 저희 딸과 같은 나이였어요. 이미 웬만한 건 다 아는 그런 나이였죠. 그래서 저는 솔직히 엄마가 새엄마라 무서웠어요. 제가 그동안 읽었던 콩쥐 파츠나 신데렐라 속 새엄마의 이미지가 너무나도 강했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저에게 상냥한 미소를 보내고 또 저에게 갖고 싶은 것이 있냐고 물어봤을 때도 저는 믿지 않았어요. 분명 아빠가 없을 때면 저를 구박하고 괴롭힐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참 바보 같았죠. 하지만 이런 바보 같은 생각도 시간이 지나자 변하게 되었어요. 아빠와 결혼식을 올리고 정식적으로 저희 엄마가 된 새엄마는 동화 속 새엄마와는 다르게 제가 느껴보지 못한 엄마의 정을 원없이 느끼게 해주셨거든요. 저는 불행한 아이였어요. 저를 낳아준 친엄마가 불행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엄마는 우울증을 앓고 계셨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땐 어느 누구도 엄마가 정신적으로 아프다고 생각하지 못했고 심지어 자기 자신도 자신의 병과 상태를 몰랐기에 엄마는 늘 저에게 저를 낳아 불행하다고 말했어요. 그걸 보다 못한 아빠는 그렇게 불행하면 놓아주겠다고 엄마에게 이혼을 하자고 하셨고 엄마는 위자료라도 많이 주지 않으면 버림받았다는 생각이 든다며 자신이 원해서 하는 이혼임에도 불구하고 아빠에게 거액의 위자료를 달라고 하셨대요. 그리고 이건 나중에 알았는데 엄마가 요구한 위자료가 꽤 큰 액수였다더군요. 아빠는 고민 끝에 살던 집을 정리하고 그 돈으로 엄마에게 위자료를 주셨다더라고요. 그리고 집이 없어진 아빠는 한동안 저를 시골 할머니 집에 맡겼고 당신은 작은 원룸의 월세 생활을 하셨어요. 당연히 할머니는 친엄마를 미워하고 원망했어요. 그리고 제가 점점 친엄마를 닮아간다며 그 미움을 저에게 고스란히 쏟으셨고요. 그렇게 구박덩이로 살던 어느 날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을 무렵이었는데 아빠가 지금의 저의 엄마를 데리고 저를 데리러 오셨어요. 네가 정이구나. 예쁘게 생겼네. 아줌마 이름은 고희숙이야. 만나서 반가워. 저에게 반갑다며 상냥한 미소를 보여줬던 엄마. 하지만 그때까지 누군가에게 제대로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저는 엄마의 그 미소도 거짓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엄마는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한결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저를 처음 만났을 때처럼 언제나 저에게 환한 미소를 지어주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저의 사정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당연히 저를 끔찍이도 사랑하는 친엄마라고 생각했어요. 친구들은 니네 엄마는 평상시에도 너한테 화 안 내지? 어떻게 니네 엄마는 맨날 그렇게 너한테 잘해주시냐? 완전 부러워. 우리 엄마는 새엄마처럼 맨날 나한테 화만 내는데. 라며 저를 부러워하기까지 했었죠. 저에게 유아 시절이 불행이었다면 초등 시절은 더할 나위 없는 행복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시간이 앞으로도 당연히 계속될 거라 믿었는데 사람의 일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고 하더니 저희 집에도 뜻하지 않은 위기가 찾아왔어요. 위기의 시작은 아빠의 사업이었죠. 당시 아빠는 중소기업 회사에 다니고 계셨는데요. 하는 일이 점점 당신의 적성에 맞지 않는다며 사표를 내셨어요. 그 길로 사업을 하신다고 뜻이 맞는 누군가와 여기저기 사업에 필요한 돈을 구하러 다녔어요. 하지만 자금을 구하는 도중 제대로 투자 사기를 당하는 통에 아빠는 사업을 시작조차 하지 못했고 그야말로 빚더미에 앉게 되셨거든요. 어쩔 수 없이 도망자 신세가 되었어요. 엄마는 아빠와 결혼을 하고 다니던 직장을 그만뒀었어요. 초등학교에 제가 입학을 하니 저를 챙기고 싶다는 것이 엄마의 사직 이유였죠. 저는 그걸 나중에 알게 되었어요. 게다가 저를 위해 아이도 포기하고 오로지 자식은 저만 있다고 생각하며 사셨다는데 그만큼 엄마는 저의 진짜 엄마가 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셨던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일이죠. 이런 엄마를 아빠는 행복하게 해줘야 했는데 슬프게도 아빠의 도망 생활은 길어졌어요. 엄마는 생활을 위해 그리고 아빠의 빚 때문에 다시 일을 하셨고요.
경력이 단절된 기혼자의 신분이라 엄마는 어쩔 수 없이 일명 요크루트 아줌마가 되어 무거운 가방을 어깨에 짊어매고 어깨가 빠지도록 또 무릎이 상하도록 이 골목 저 골목을 다니며 요크루트를 팔았어요. 그리고 시시때때로 찾아오는 빚쟁이에게 시달려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집에 있을 때도 집안에 사람이 있다는 것을 들키지 않으려 밤이고 낮이고 엄마는 어린 저와 불도 켜지 못하고 목소리도 제대로 내지 못하며 몇 날 며칠을 없는 듯 살아야 했어요. 참 힘든 시간이었죠. 엄마도 저도 불안하고 무서운 날들이었어요. 그렇게 2년 뒤 도망자 신세로 겨우겨우 입에 풀칠만 하던 아빠는 엄마에게 더는 무리일 것 같다며 당신은 이제 산에 들어가 살고 싶다고 이혼을 하자고 하셨어요. 그때가 제가 중학교 2학년이었을 때였는데 저는 아빠의 말을 몰래 엿듣고 사춘기 마음에 화가 많이 났던 기억이 나네요. 이게 다 누구 때문인데 자기는 이제 산에 들어가 자유롭게 살고 싶으니 그동안 아빠 때문에 힘들게 산 엄마와는 이혼을 하겠다. 제가 어릴 때 저를 두고 위자료를 운운하며 떠난 친엄마와 지금 가족을 버리겠다는 무책임한 아빠가 똑같이 나쁘다고 생각했어요. 결국 똑같은 사람들끼리 결혼한 거죠. 그리고 현실적인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아빠가 이혼을 하게 되면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난 엄마와 헤어질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저를 깊은 절망 속에 빠뜨렸어요. 사실 혈육관계인 아빠하고는 별다른 정이 없었거든요. 아빠는 항상 바빴고 입에 피곤하다 힘들다 라는 말을 달고 사셨어요. 그래서 저는 청소년이 되었을 때도 아빠와 이렇다 할 추억 하나가 없었고 그에 반면 엄마는 다른 엄마들과 다르지 않게 항상 저를 챙겨주신 것은 물론이고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이미 모든 것을 다 아는 듯 저의 뒷바라지를 해주셔서 이런 말이 어떻게 들릴지 모르지만 둘 중에 한 명과 살아야 한다면 아빠보다는 엄마와 살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것도 쉽지 않았으니 그때 저는 어른의 선택에 따를 수밖에 없는 어린 나이였죠. 운 좋게 엄마와 지낼 수 있게 된다고 해도 아빠와 결혼할 때부터 아빠와 저를 탐탁지 않게 본 외갓집 식구들이 엄마의 선택을 찬성해 줄지 모를 일이었어요. 결국 이래저래 저는 어쩔 수 없이 핏줄로 이어진 아빠를 따라갈 팔자였죠. 그런데 일주일 후 저는 그날따라 더욱 우울한 마음으로 학교에 다녀왔는데 무슨 일인지 엄마가 요크루트 장사를 나가지 않고 집에서 저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아주 큰 가방을 옆에 두고서요. 그리고 저에게 정이야,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이리 와볼래? 라며 말씀하셨는데 저는 속으로 아, 올 것이 왔구나 하며 쭈뼛쭈뼛 엄마에게로 가서 앉았어요. 이런 이야기 하게 돼서 엄마가 미안한데 엄마는 아빠랑 이혼을 하기로 했어. 아빠가 너무 힘들대. 엄마, 아빠가 마음에 없는 소리 하는 걸 거야. 사실 아빠도 속으로 엄마랑 헤어지기 싫다고 생각하고 있을걸? 그러니까 제발. 엄마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 근데 아니더라고. 아빠는 이제 더 이상 누군가를 책임지며 힘들게 살고 싶지 않대. 너도 알겠지만 아빠가 돈 때문에 마음을 아주 많이 다쳤잖아. 그래서 아빠는 이 집을 팔아서 빚을 갚고 산에 들어가 조용히 살고 싶은가 봐. 근데 아빠는 너를 다시 할머니 집으로 보내려고 하는 것 같아서. 뭐? 나 다시 할머니 집에 가라고? 그래서 엄마는 우리 딸만 좋다고 하면 엄마가 너를 데려가고 싶은데 너는 어때? 우리 딸만 좋다고 하면 엄마가 아빠한테 부탁해볼게. 저는 속으로 당연히 엄마를 따라가고 싶었어요. 하지만 혈연관계도 아닌 엄마한테 어쩐지 미안한 생각도 들고 또 외갓집 식구들이 어떻게 나올지 무서워 저는 대답을 기다리는 엄마 앞에서
우물쭈물 아무 말도 하지 못했는데요. 미안해. 선택하기 힘들지? 그래도 아빠는 정의를 낳아주신 분이고 엄마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으니까. 아니야. 나는 절대 그래서 망설이는 게 아니야. 다만 저는 어쩔 수 없이 제 마음에 걸리는 이야기를 엄마에게 했어요. 그러자 엄마는 고개를 끄덕이셨고 저의 손을 잡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죠. 몰랐어. 우리 딸이 거기까지 생각하는지. 근데 정이야, 그건 네가 걱정하지 않아도 돼. 엄마가 알아서 할 거야. 그 일은 엄마 몫이잖아. 아빠를 선택한 것도 엄마고 정이 엄마가 되겠다고 선택한 것도 엄마니까 넌 그냥 네가 어떻게 했으면 좋은지만 알려주면 돼. 저는 엄마의 말에 엄마와 헤어지고 싶지 않다고 말했어요. 게다가 아빠와 사는 것도 아니고 할머니 손에 맡겨질 텐데 저는 혈육이지만 아빠보다는 엄마의 손을 잡기로 했어요. 엄마는 저의 선택에 환한 얼굴로 고맙다고 말씀하셨어요. 고마운 건 오히려 저였는데 말이에요. 혈육도 아닌 저를 품어준 엄마가 너무 고마워서 평생 엄마 속을 썩이지 않는 착한 딸이 되겠다고 다짐을 했어요. 그래서인지 저는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엄마가 기뻐할 일만 골라 하는 아이가 되어갔죠. 그렇게 고3이 되었고 엄마는 요크루트 판매를 그만두고 2년 전부터 8평 남짓한 곳에서 김밥집을 운영하셨는데 그때 당시 저는 처음으로 엄마와 작은 트러블을 겪었어요. 대학 때문이었죠.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바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려 했어요. 하지만 엄마는 대출을 받건 당신이 부업을 하건 저를 꼭 대학에 보내고 싶어 하셨고 몇 달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다가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엄마가 뜻을 꺾으셨어요. 그래도 요즘 세상에 대학은 나와야 하는데 엄마, 내가 서울대 갈 것도 아니고 그냥 그런 대학에 가서 4년 동안 대학 등록금 내고 시간 죽이느니 그냥 바로 공시 준비하는 게 나아. 어차피 나는 대학에 가건 안 가건 공시 준비할 건데 돈도 아깝고 시간도 아까워. 아휴, 엄마는 꼭 공무원 아니어도 좋은데. 내가 좋아서 그래. 요즘 공무원이 대기업 다니는 거랑 똑같다니까. 그래, 알겠어. 대신에 너무 공부만 하지 말고 이제 20살인데 하고 싶은 거 있으면 뭐든지 해. 돈 생각하지 말고. 엄마 김밥집 요즘 장사 잘 된다. 오죽할까. 새벽부터 그 정성으로 만드는데 우리 엄마 김밥 팔아서 떼부자 되겠더라고. 농담 아니고 진짜다. 엄마 이렇게 벌다가는 정말 금방 부자 되겠어. 사실 엄마의 말은 모두 진실은 아니었어요. 이제 제법 입소문이 나서 장사가 잘 돼가는 것은 정말이었지만 모녀가 살면서 어쩔 수 없이 생겨난 빚들 때문에 생활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저는 엄마와 매일 웃으며 지냈어요. 그 정도 빚은 저와 엄마의 힘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고 앞으로 지금보다 더 행복할 날이 분명 기다리고 있다고 믿었죠. 저는 그렇게 공시생이 되었어요. 처음 본 공무원 시험은 경험이 없던 탓인지 아니면 문제 동향을 잘못 파악한 것인지 꽤 어려웠지만 계속 공부를 하다 보니 어느 정도 감을 잡을 수 있었던 저는 공시생 2년 만에 당당하게 9급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게 되었어요. 그때까지도 엄마는 제가 자기 때문에 대학도 포기하고 돈을 벌기 위해 공무원이 되겠다 하는 줄 알고 기뻐도 크게 기뻐하지 못하셨는데 저는 그런 엄마의 마음을 충분히 알기에 제 결정이 결코 틀리지 않았음을 엄마에게 증명하고 싶었어요. 사실 그때까지도 저는 제가 대학에 가지 않은 것이 그리 큰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오히려 대학을 가지 않고 그 시간에 공시를 준비한 제가 합리적이고 현명했다고 생각했었거든요. 얼마 지나지 않아 대학을 가지 않은 것을 후회하게 되었어요. 그 일의 시작은
저의 첫 연애 때 일이었어요. 노량진 학원에서 공시 준비를 하던 저는 당시 대학을 졸업하고 저와 똑같이 공시 준비를 하던 남자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자연스럽게 만남을 시작하게 되었고, 같은 처지에 같은 공부를 하다 보니 누구보다 서로를 많이 의지하며 사랑이란 감정을 키워나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는 2년 만에 공시에 붙었는데 남자친구는 저를 만났을 때도 삼수생이었거든요. 뭐가 문제인지 공부는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계속 시험에 미끄러지기만 했어요. 저는 붙고 남자친구는 떨어지고, 그래서인지 남자친구는 저를 만나도 공시에 대한 의욕이 사라졌는지 자꾸만 이런 말을 밥 먹듯 꺼냈죠. 그냥 취직이나 할까? 오빠가 하고 싶은 일이 뭔지를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오빠는 왜 공무원이 되고 싶은데? 왜가 어딨어. 그냥 철밥통이고. 너도 알잖아. 우리 부모님 모두 공무원인 거. 우리 집에서는 내가 당연히 공무원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셔. 그래서 무조건 시험에 붙어야 하는데 왜 나만 안 되냐? 우선 마음을 편하게 가져. 오빠는 공부를 오래 했으니까 분명 다음 시험에서는 붙을 거야. 나도 옆에서 많이 도울게. 고마워. 네가 아니라 오빠가 붙었어야 했는데. 그래야 네 앞에서 폼도 나고 제대로 프로포즈도 하고. 뭐? 우리 나이가 멋이네 벌써. 난 우리가 처음 사귀기로 한 날부터 시험에 붙으면 꼭 너랑 결혼하겠다고 생각했어. 결혼할 것 같은 예감이 팍 들었다고나 할까? 벌써 집에도 네 얘기 다 해놨다니까. 저는 남자친구의 말에 조금 당황했어요. 그때 제 나이가 22살이었거든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남자친구는 그때 29살이었기에 저와는 다르게 결혼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남친은 시험에 계속 미끄러지다 6번째 만에 공시에 합격했고, 이미 사회인으로서 자리를 잡은 저는 남자친구가 공무원으로 2년 정도 근무할 무렵 결혼을 본격적으로 생각하게 되었어요. 양가 결혼 허락을 받고 다른 사람들이 그렇듯 저희도 비슷하게 결혼 준비를 하고 있을 무렵 순서가 약간 바뀌긴 했지만 결혼식 날을 잡고 뒤이어 상견례를 하게 되었어요. 저희 엄마는 처음 사돈될 사람들을 본다고 어찌나 긴장했는지 그날 엄마는 저 모르게 청심환을 2개나 드셨죠. 약속 시간보다 일찍 도착했음에도 남자친구와 부모님 그리고 여동생까지 모두 그보다 빨리 도착해 있어서 저희 엄마는 더욱 민망해 하셨어요. 어서 오세요. 이제야 정희 어머님을 만나 뵙게 됐네요. 제가 빨리 오려고 서둘렀는데 먼저 오셨네요. 기다리게 해서 죄송해요. 아니에요. 저희가 좀 빨랐어요. 너도 엄마 모시고 오느라 수고했다. 네, 그동안 잘 지내셨죠? 그럼 결혼 준비는 니네들이 다 하는데 우린 뭐 친척들한테 말만 할 뿐이지. 솔직히 여기까진 정말 분위기가 좋았어요. 결혼 준비도 수월하게 진행되고 있었고요. 그런데 전혀 예상하지 못한 전개가 시작되었어요.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바깥 양반이랑 저도 공무원이에요. 네, 들어서 압니다. 정말 대단하세요. 뭘 대단까지. 하긴 며느리까지 공무원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좀 부러워하긴 하더라고요. 우리 딸도 내년부터는 공시 준비하는데 우리 딸까지 공무원이 되면 그냥 공무원 집안인 거죠. 네, 사돈처녀 꼭 공무원 붙었으면 좋겠네요. 근데 저기 제가 다른 건 다 괜찮은데 한 가지만 좀 양해의 말을 구해도 될까요? 예비 시어머니의 말에 식당 안은 순식간에 어색한 공기가 흘렀어요. 그리고 조금 망설이는 듯 예비 시어머니가 시간을 끌자 예비 시아버지는 더는 못 기다리겠다는 듯 먼저 말을 시작하셨어요. 죄송한 말이지만 안사동에서 정희 친엄마가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물론 그걸 문제 삼을 생각은 전혀 없어요. 하지만 결혼식은 보는 눈이 많은 곳이라 정희 친부모님을 혼주로 모셨으면 합니다.
충격이었어요. 살면서 단 한 번도 생각하지 않은 일이었거든요. 아마 저희 엄마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말이었을 거고요. 저희 모녀는 당황했죠. 그리고 저는 화가 나서 저희 엄마가 뭐라고 할 새도 없이 제가 먼저 대답했어요. 오빠한테 어떻게 얘기를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저한테 엄마는 딱 한 분이세요. 이런 말 아무리 죄송하다고 하셔도 불쾌합니다. 어머, 너 말을 어쩜 그렇게 무섭게 하니? 우리가 죄송하다고 말했잖아. 근데 결혼식이 말이 나오기 좋은 자리인 걸 어떡해. 게다가 공무원 바닥 좁다? 공무원들이 얼마나 고지식한 사람들인데. 이게 지금은 기분 나빠도 따지고 보면 너를 위해서도 좋아. 그냥 그날만 눈 딱 감고 모시는 거잖아. 뭐 겸사겸사 친부모 근황도 알면 좋지 뭐. 아무리 네가 지금 옆에 계신 엄마만 가족이라고 생각해도 천륜이 괜히 천륜이니? 다 만나게 되어 있어. 맞아요, 새언니. 솔직히 나는 깜짝 놀랐잖아요. 보통 이혼을 하면 친오빠를 따라갈 텐데 어쩜 언니는 새엄마를 따라갔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이해가 안 가. 그쪽한테 이해받을 일 없거든요? 어머, 너 지금 우리 딸한테 그쪽이라고 했니? 아무리 고등학교까지밖에 못 나왔어도 너 너무 막 나간다? 얘, 솔직히 우리끼리니까 까놓고 우리가 너 많이 봐주는 거야? 네가 지금 우리한테 내세울 게 있니? 고졸해, 못 사는 개못딸. 우리가 너 하나만 보고 며느리로 들이는 거잖아. 저기, 저도 죄송한데요. 저도 제 딸한테 함부로 하니 가만히 있을 수는 없네요. 저희 딸 고졸 맞고 제가 계모인 것도 맞지만 저 딸 최선을 다해서 키웠어요. 누가 뭐라고 했나요? 저도 우리 애들 최선을 다해 키웠죠. 그러니까요. 각자 귀한 아이들인데 말을 조심해 주세요. 저희 아이가 상처받는 거 저는 싫습니다. 아, 여보. 내가 쉽지 않을 거라고 했죠. 그냥 가족들끼리 조그맣게 한다고 하고 다른 사람들은 오지 말라고 할까 봐요. 이 사람아, 이제 와서 어떻게 그래? 그리고 딸 결혼도 아니고 아들 결혼을 왜 쉬쉬하면서 하나?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참. 시부모님이 될 뻔한 그 사람들을 보고 이 결혼은 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판단이 되었어요. 게다가 자기 부모님과 여동생이 무례한 말을 짓거리는데도 아무 말도 하지 않는 남자친구를 보며 아, 결혼 전에 이 집구석이 어떤 집구석인지 알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감추려고 노력하지만 바들바들 떨고 있는 엄마의 손을 붙들고 이렇게 말했어요. 별것도 아니라고요? 저희한테는 엄청 별거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희를 대하는 그 무례한 태도에 저는 이 결혼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네요. 어머, 뭐? 너 지금 다 된 결혼을 엎겠다는 거야? 네, 엎으려고요. 제가 엎자고 했으니 결혼식 위약금도 제가 알아서 할게요. 대개 아드님보다 제가 연봉이 더 높거든요. 대졸이면 뭐예요? 저는 2번 만에 붙은 공시, 아드님은 6번이나 받잖아요. 그 머리도 참 알만하죠. 공무원 집안 됐어요. 엄마 나가자. 어머 여보, 쟤 지금 뭐라는 거예요? 나 너무 충격받아서 혈압 오르려고 그러네. 저는 뒤에서 무슨 생쇼를 하건 신경 쓰지 않고 엄마의 손을 잡고 그곳을 나왔어요. 그리고 택시를 잡아 타려고 길가에 섰는데 남자친구가 뛰어왔고 저는 미안하다고 사과하려는 줄 알았는데 이 자식이 하는 말이 정말 들어줄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가면 어떡해. 우리 엄마 지금 쓰러지시고 난리 났어. 정말 이대로 결혼 엎을 거야? 지금 당장 가서 사과드리고 다시 얘기하자. 뭐? 사과? 웃기고 있네. 너나 우리 엄마한테 사과해. 너 정말 그래서 기어이 결혼 안 한다고? 안 해. 절대 안 해. 내가 지금 네 엄마처럼 쇼하는 것 같아? 야, 최정희. 아무리 화가 났어도 그렇지. 너 지금 말이 왜 그러냐? 왜? 내 말이 거슬려? 그럼 니네 가족들이 우리한테 하는 말은 어땠는데? 그야, 그냥 네가 좀 이해하면 안 돼? 우리 사랑하잖아. 사랑 같은 소리 하네. 난 사랑도 예의 없으면 안 해.
우리 엄마한테 함부로 하는 니네 공무원 집안 저도 안 가져. 그만해, 정이야. 엄마는 괜찮아. 너 왜 이렇게 화를 내니? 진정해. 엄마, 나는 안 괜찮아. 이딴 결혼 안 하면 그만이야. 그러니까 엄마도 주눅들지 마. 엄마가 대학 가라고 했을 때 안 간 건 나고, 엄마 이혼했을 때 엄마 따라간다고 한 것도 나잖아. 근데 왜? 왜 엄마가 다 참아? 난 절대 안 참아. 저는 말하는 도중 감정이 복받쳐서 길거리에서 엉엉 울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남자친구는 짜증난다는 얼굴로 자기네 가족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겠고 엄마의 품에 안겨서 숨을 들자 겨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저는 파혼을 했어요. 그 웃기지도 않는 집에선 자기네가 파혼하자고 한 걸로 해주면 문제 삼지 않겠다나 뭐라나 짓거렸지만 저는 싫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떠들 수 있을 만큼 떠들고 다녔고 공무원 바닥이 좁긴 좁은지 한 달도 되지 않아 아는 사람끼리 소문이 들고 들었더라고요. 저는 괜찮았어요. 이번 일로 결혼 따윈 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엄마는 그날 이후 계속 자기는 괜찮으니 다른 좋은 사람이 있으면 만나라고 수소문해서라도 아빠라도 찾아 결혼식에 참석할 수 있게 자기가 하겠다고 하는데 정말 진심으로 싫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엔 엄마한테도 화를 제법 냈던 것 같아요. 속마음은 아니었지만요. 바보처럼 착하기만 한 우리 엄마. 이 험한 세상 제가 지키지 않으면 누가 지키겠어요. 그래서 저는 기꺼이 다발적 독신주의자가 되기로 했죠. 그런데요. 세상은 왜 자꾸 제 마음처럼 되지 않은 걸까요? 저희 소문이 돌 대로 돌아 이미 모르는 사람은 없었는데 저에게 다가오는 남자가 한 명 있었어요. 저보다 나이는 조금 많은데 저희 비밀센터에서 사람 좋기로 첫째 손가락에 꼽는 사람이었어요. 처음엔 내가 불쌍해 보이나? 라고 생각해서 그 남자의 호의를 무시했거든요. 그 한결같은 외사랑이 1년이 넘어가자 저도 진심이라는 것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아주 불쌍했고 3년간 연애를 하게 되었어요. 저는 그법 나이를 먹었고 제가 연애를 한다는 사실을 안 엄마는 크게 기뻐하며 이번에야말로 꼭 결혼했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얼마 안 있어 이 남자가 저에게 결혼 이야기를 꺼냈어요. 하지만 우리끼리 좋아도 지난번처럼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지는 것은 싫었기에 은근히 결혼까지는 생각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자기 부모님께 인사만 드리면 안 되냐고 사정사정 하더군요. 그래서 그냥 식사 정도만 한다 생각하고 못 이기는 그 사람한테 초대를 받고 방문했는데 먼저와는 너무나도 다른 분위기의 부모님이 될 수 있었어요. 갑자기 집으로 불러서 놀라진 않았어요. 내가 너무 보고 싶어서 우리 아들한테 한 번만 보여달라고 얼마나 졸랐는지 몰라요. 아, 네. 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입에 맞을까 모르겠지만 내가 정성껏 준비했어요. 이리 와요. 당신도 식사하세요. 주인공이 와야 먹을 수 있다고 해서 한참을 기다렸네. 저 사람 요리하는 거요. 엄청 좋아해서 맛있다고 하면 앞으로 계속 초대할 거예요. 앞으로 계속 오면 좋겠네. 여보, 주책이야 정말. 알았어. 희망사항이야. 참 보기 좋은 부부라는 건 저런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되는 두 분이셨어요. 우리 엄마도 아빠랑 끝까지 저렇게 사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맛있는 음식보다도 따뜻하고 화목한 집 풍경이 너무나도 좋았어요. 그래서 아주 조심스럽지만 또다시 결혼에 대해 고민했죠. 이번엔 저희 엄마도 사위될 그 사람에게 너무나도 호감을 보이셔서 저는 기쁜 마음으로 결혼을 결심했어요. 그리고 정말 감사하게도 지난번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은 채 무사히 결혼식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시댁의 허락 아래 남편이 저희 엄마에게 함께 살자고 제안하면서 저희 엄마를 모시고 신혼생활을 시작할 수 있었어요. 언제나 저희 집은 여자만 둘이었는데 남편 한 명이 더 있으니 어찌나 든든하던지요.
게다가 남편은 제가 질투가 날 정도로 저희 엄마를 마치 자기 여자친구처럼 다정하게 대했고, 주말에 제가 비상근무라도 서는 날이면 저희 남편은 엄마를 데리고 바다도 가고 산도 가고 영화도 보며 그렇게 잘 하더라고요. 요즘 아주 우리 엄마랑 연애를 하나? 이번 주에도 어디 맛집 간다며? 자기 당직이잖아. 나 빼고 둘이만 재밌으니 좋겠어. 미안한데 재밌어. 자기는 솔직히 뭘 해줘도 반응이 없잖아. 근데 장모님은 너무 좋아하셔. 막 뿌듯해. 저는 질투가 나서 입을 삐죽삐죽 하긴 했지만 사이좋게 잘 지내는 남편과 엄마를 보는 것이 참 좋았어요. 그리고 당신 아들이 저희 엄마에게 잘하는 것을 기쁘게 봐주는 시부모님에게도 그저 감사한 마음뿐이라 잘 표현하지 못하는 저라도 시부모님에게 잘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1년 정도 저는 인생 중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행복이 이어질 거라고 믿었는데 불행은 이번에도 예고 없이 저를 찾아왔어요. 뭐라고요? 저희 엄마가 백혈병이라고요? 말도 안 돼. 백혈병은 아이들만 걸리는 거 아니에요? 제대로 검사된 거 맞아요? 저는 뜻밖의 일에 놀라 현실을 부정했어요. 무지했던 저는 TV에서만 백혈병 환자를 봤었고 모두 어린 아이들이었기에 더욱 그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는데요. 특히 만성 백혈병은 아이들보다 어른들이 더 많이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최근 들어 엄마는 무슨 이유인지 자꾸 살이 빠지고 어지럽다며 도통 움직이지 못하셨어요. 그런데도 몸 이곳저곳에 멍이 드니 불안했죠. 괜찮다는 엄마를 설득해서 병원 검사를 받았는데 저는 하늘이 무너지는 결과를 듣게 된 거였어요. 선생님, 저희 엄마 사실 수 있죠? 백혈병이면 골수 이식 같은 거 할 수 있잖아요. 제 골수로 저희 엄마 치료해 주시면 안 돼요? 저 얼마든지 줄 수 있는데. 그게 뭐든 가능성 높은 치료를 할 텐데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요. 사실 부작용이 더 치명적이라 최선을 다해서 가장 좋은 방법을 찾을 테니까 진정해요. 저는 저희 엄마에게 뭐라고 말을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남편 역시 충격이 커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저희 엄마는 우리 부부의 표정을 보고 애써 웃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죠. 왜? 엄마 죽을 병 걸렸대? 표정들이 왜 그렇게 무서워? 엄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누가 엄마 죽는데? 내가 그렇게 될 것 같아? 우리 딸 화 많이 난 거 보니 많이 놀랐네. 그래, 엄마 절대 안 죽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편하게 말해. 의사 선생님이 뭘 하시는데? 저는 차마 엄마의 얼굴을 보고 엄마의 병을 말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화장실에 가겠다고 말하고 그 길로 병원을 나왔고 어딘지도 모르는 곳에서 한참을 울었는데요. 남편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자기가 차분하게 잘 설명해 드렸다면서요. 미안해. 자기도 말하지 못했는데 내가 말해서. 근데 자기한테 그 말을 하게 하는 건 너무 가슴 아픈 일일 것 같았어. 장모님도 자기한테 듣는 것보다는 이게 나은 것 같아서. 설명 안 해도 돼. 고마워. 아마 나는 끝까지 말 못했을 거야. 엄마는 많이 놀라셨지? 놀라셨지. 근데 아까 봤잖아. 씩씩하게 이겨내신대. 어떤 치료도 잘 견디고 받으실 거라고. 맛있는 거 사오라고 해서 지금 막 나왔어. 자기는 어디야? 고맙게도 남편은 제가 하지 못하는 것을 기꺼이 해줬어요. 그리고 점차 저도 엄마도 병에 익숙해지고 곧 완치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며 치료에 전념했는데 엄마의 체력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급격히 버티지 못하시게 되셨어요. 요즘 세상에 60대면 한창인 나이인데 저희 엄마는 살도 근육도 모두 쏙 빠지셨고 골수 채취를 하기 위해 침대에 누울 때면 너무 아프다며 울기도 했죠. 당연히 당사자인 엄마가 가장 힘들겠지만 그 모습을 보는 저는 정말이지 너무 힘들어
차라리 젊은 내가 아프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었죠. 저희 엄마는 2년의 투병 끝에 따뜻한 봄 햇살이 내리쬐는 4월 어느 날, 모처럼 기분이 좋다고 말씀하시더니 저의 손을 꼭 잡고 저와 영원한 이별을 고하셨어요. 고맙고 미안하다는 말을 남기시고요. 어쩌면 이런 날이 올지도 모른다고 생각해 마음의 준비를 한다고 했는데, 사랑하는 가족을 보낸다는 건 아무리 준비를 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저는 그때 알았어요. 그리고 울고 기절하기를 반복하며 힘든 저를 대신해 남편은 엄마의 빈소를 차렸어요. 정말 오랜만에 보게 된 엄마의 가족, 그러니까 외갓집 식구들을 보게 되었는데, 저는 전혀 몰랐던 사실을 듣게 되었어요. 아휴, 그렇게 독하게 굴더니 뭘 이렇게 허망하게 갔어. 지보다 나이 많은 오빠도 아직 정정한데. 네 엄마가 네 아빠랑 결혼했을 때 네 엄마는 정말 네 걱정만 했어. 너만 지 손으로 키울 수 있으면 지 남편 빚도 다 떠안을 수 있다고 하더라. 그때 우리 부모님이 끝까지 너를 손녀로 받아줄 수 없다고 했거든. 그랬더니 엄마, 그럼 영 끊고 살자고 딱 그 말만 하고 가더라. 그래도 살면서 힘든 날엔 부모 생각, 집 생각 났을 텐데 네 엄마 한 번을 안 찾아왔어. 오히려 네 아빠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너 데려간다고 했었지. 근데 네 엄마 절대 너 안 준다고 버티더라. 그게 정말 마지막이었지. 아, 그때 네가 고3인가 그랬다. 그만큼 네 엄마한테 너는 진짜 딸이었어. 엄마한테 잘해줘서 삼촌이 고맙고 미안하다. 저는 외삼촌의 말을 듣고 울고 또 울었어요. 엄마도 마지막에 고맙고 미안하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 도대체 저한테 뭐가 미안하고 고마울까요? 정말 미안하고 고마운 사람은 전데요. 그리고 정말 엄마는 저의 엄마가 되기 위해 모든 것을 버린 거였구나 하는 생각에 벌써부터 엄마가 보고 싶어졌어요. 지금도 핸드폰 속에 저장된 엄마 번호로 전화를 걸면 딸 하고 받을 것만 같은데, 저는 정말 앞으로 어떻게 지내야 할까 어린아이처럼 앞이 보이지 않는 기분이었어요. 그리고 발인이 있던 그날 아침, 병원에서 엄마를 끝까지 돌봐주시던 간병인 이모가 엄마의 마지막 가는 길 인사를 왔고, 엄마를 차가운 땅에 모시고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간병인 이모는 저에게 예쁜 꽃그림이 그려진 편지 봉투를 건네주셨어요. 엄마가 전해주라고 하셨어. 저는 한눈에 봐도 엄마의 필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엄마가 저에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남겨준 편지였어요. 그리고 저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열었고, 길지 않았지만 마음은 차고도 넘치는 엄마의 마음을 알 수 있었어요. 우리 딸 정이야, 네가 이 편지를 읽고 있을 때면 아마 나는 더 이상 네 옆에 있을 수 없게 된 거겠지? 지금은 실감이 나지 않는데, 이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그날이 왔을 때 엄마가 후회할 것 같아 몇 자 남겨본다. 정이야, 엄마는 너의 엄마로 살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어. 다음 생이 있다면 그때도 네 엄마가 되고 싶은 만큼 엄마는 진짜 행복했다. 그러니 우리 딸, 많이 울지 말고 많이 화내지 말고 엄마한테 미안하다는 생각 눈꼽만큼도 하지 말고 서서방이랑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게 살아. 토끼 같은 아이도 많이 낳고. 엄마는 잠시 여행을 가는 거야. 그동안 네 걱정 때문에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는데 벼르고 벼르다 이제 떠나는 거야. 그러니 엄마 생각날 때는 울지 말고 웃어줘. 엄마가 너를 낳지 못해서, 그리고 진짜 엄마가 아니어서 늘 미안했어. 우리 다음 생에는 진짜 모녀로 다시 만나자. 그땐 엄마가 더 잘할게. 우리 딸, 아프지 말고 건강하렴. 사랑한다. 저는 편지의 마지막을 나중에서야 읽었어요.
읽다가 너무 울어서 또 쓰러져 버렸거든요. 엄마는 알까요? 엄마를 만난 그 순간부터 저는 모든 순간이 기적이었다는 것을요. 저는 엄마의 바램처럼 엄마가 생각나는 날에는 많이 웃어요. 함께한 모든 날이 추억이더라고요. 이렇게 멋진 추억을 남겨줬는데 엄마는 뭘 그렇게 걱정을 했을까요? 엄마, 여행은 즐거워? 나는 엄마가 즐겁게 여행하는 모습을 가끔 상상해. 평생 여행이라고는 가는 법이 없었는데. 엄마, 좋은 구경 많이 해요. 그리고 언젠가 우리 다시 꼭 만나자. 우리 그때도 가족하는 거지? 세상에 영원한 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당장 옆에 있는 사람에게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말해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 이 순간을 영원처럼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